출발 새 아침. 작년 한 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 규모가 8천억 원이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5년 전과 비교하면 44.4%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4만 8천 건, 24억 원꼴로 교통법규 위반 딱지가 발급됐다는 거죠. 문제는 무인 단속 카메라 등에 찍히거나 카파라치들의 신고에 의한 건수가 많다는 데 있는데요. 실제 그런 운전을 한 날보다 한참 후가 되어서야 고지서가 날아오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방어도 못하고 블랙박스 녹화 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아서 무조건 과태료 딱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또한 사고 예방 목적이 아니라 목표량 채우기식 경찰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지 걱정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안 되니까 조심 운전해야겠죠.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지식인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오늘도 교통법규 잘 지키는 안전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일본에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나왔다 이런 소식이네요. 예, 어제 제가 이제 일본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이 조금 이상하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례적인 사례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어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는데 수도권인 가나가와 현에 거주하던 80대 일본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여성이 사망을 하고 나서야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또 이분이 외국에 나간 적도 없고 그래서 감염 경로도 잘 몰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최근에 중국은 물론이고 이제 해외에 나간 경험 자체가 없는 걸로 알려졌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감염의 경로 파악이나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게 감염 우려가 되는 건지 이런 걸 이제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데 이미 지난달 22일부터 이제 몸에 이상을 조금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28일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도 받았고 지난 2월 1일에는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일본의 방역 당국은 전혀 캐치를 못했고요. 6일에는 호흡이 악화돼가지고 이제 의료기관을 옮겼고 그러다가 12일에 완전히 상태가 악화되고 나서야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여성은 숨졌고 13일에 숨졌으니까 어저께고요. 네. 그리고 나서야 이게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폐렴이라는 어떤 결정적인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2주 동안 검사를 제대로 못 받았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느냐,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서 감염되는 거를 어쨌든 배제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외국에 가신 적도 없으시고 아주 활발하게 야외 활동을 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떡하니? 또 게다가 이분하고 또 접촉을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대로 바이러스인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됐기 때문에 게다가 이분이 또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역 활동을 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옮겼을지 어떨지 이런 거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어제 감염이 추가로 확인된 도쿄 거주 70대 남성 택시기사 이분이 이제 이 여성의 친척인데 어쩌면 이쪽을 통해서 이제 감염됐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 남성도 최근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에 따르면 자기는 해외 관광객을 태울 일이 없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 누구한테서 옮겨온 건지가 미궁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오사카 인근의 50대 의사도 감염이 확인됐는데 역시 이분도 역시나 누구한테서 감염된 건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이거 일본의 방역망이 완전히 뚫린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니 정말 일본이 이렇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떻다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감염 루트가 불명확한 경우, 그러니까 누구한테서 옮겼는지 불명확한 경우는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옮겨서 이제 입국을 한 경우고요. 네. 국내에서 감염이 이루어진 경우는 대개 기존 확진자들의 이제 가족이나 지인 같은 이제 밀접한 접촉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역 당국의 관리 대상 안에 다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이라서 이게 이제 추적 관리가 되고 있던 상황이고, 그렇죠. 대부분 자가 격리를 하는 도중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를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감염 사례가 없고 환자들의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뭐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일본이 지금처럼 방역망이 뚫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아직 한 3일째 지금 확진자가 추가로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던데 참 일본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뭘까요? 두 번째 소식도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소식인데 그 일본 요코하마항에 갇혀 있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네. 여기 이제 한국인들이 14명이 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의 그 어제 언론 인터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14분의 우리 그 교민들이죠. 이분들은 뭐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그러진 않죠?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그 뭐 어제 이제 인터뷰를 한 분은 일본인 남편하고 같이 이제 배에 타고 있는 한국 여성분인데 일단 건강한 상태이기는 한데 격리 생활이 좀 길어지면서 이제 답답하고 막막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였습니다. 특히 이제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보면은 일본 정부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드는 내용들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하던가요? 어제 좀 주목해본 부분이 빨래 비누가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빨래를 네.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소금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대목이 있었고요. 게다가 뭐 샴푸나 린스도 다 떨어졌는데 보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네. 우리 영사관에다가 이거를 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죽하면은 일본 정부에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파악이나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서 한국 영사관에 따로 이제 부탁을 해야 될 정도다. 이렇다는 얘기니까. 게다가 또 이제 뭐 크루즈에서 나오는 식사가 매일 똑같아가지고 이제 질리는데 우리 영사관 같은 경우는 이제 라면이랑 김치를 보내줘서 남편하고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인 남편도 일본 정부에서는 미소시루, 그러니까 일본식 된장국이죠. 네. 그거 하나 안 넣어주는데 한국에서 김치를 넣어줘서 정말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크루즈에도 뭐 태극기가 걸렸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예, 뭐 그 인터뷰를 했던 여성분이 그 영사관에 요청을 해가지고 대형 태극기를 받아서 이제 내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분이 지금 어떤 심경인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근데 과거에는 그 방역하면 일본이었는데 지금 그런 일본이 맞느냐, 어디로 갔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여러모로 좀 어설프고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베 총리의 대응 방침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나온 지 2주가 더 지난 신문 칼럼 하나가 어제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네.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지난달 28일에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인데요. 제목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입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민주당이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는 정권의 이해관계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담고 있었는데 네. 문제는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제안 내용이 이제 직접 신문 칼럼에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게 일종의 불법 선거운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 같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난주에 검찰에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투표 참여를 권유하고 특정 정당을 찍지 말자고 했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뭐 이제 칼럼 제목이나 내용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선거법 위반 소지를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인데 네. 과연 그렇다고 집권 여당이 신문 칼럼을 직접 고발을 한다. 이렇게 그렇죠. 썩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둘 수 있는 정치적 효과는 불분명한데 정치적 손해는 뚜렷이 보인다. 뭐 이런 왜 이런 수를 던졌는지 좀 의문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정당이 뭐 신문 칼럼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직접 선거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네. 고발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야당에서는 이거 표현의 자유 탄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선거에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 민주당 네. 관련 논평은 나도 이제 고발당할까 봐 겁이 나서 못 쓰겠다. 이런 이제 비아냥을 내놓기도 했고 정의당도 권력 자유에 대한 비판의 자유, 권력에 네. 대한 비판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처벌하지 못하게 막았었던 역사, 그게 바로 민주 진보 진영의 시작점이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민주당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동작 의뢰 예비 후보인 허영일 전 부대변인은 너무 옹졸하다. 그렇죠. 취소를 요청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뭐 여당 내에서도 반응이 안 좋고 예. 당연히 뭐 야당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이거를 끝까지 고수하겠습니까? 당장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문제 제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렇죠. 어제 오후에 이제 윤호중 사무총장한테 고발 취소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윤 총장도 저희 생각이 조금 짧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작 이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조만간 좀 취소를 위한 좀 검토를 하지 않겠냐 이런 네. 얘기가 들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소식도 있네요. 예, 반년 넘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 이거의 여파로 편의점 맥주와 관련된 업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편의점에서 파는 수입 맥주의 대표격이 이제 아사히 슈퍼드라이라는 그 맥주가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입 맥주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난해에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사히의 매출이 1년 전보다 무려 30억엔, 우리 돈으로 320억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한번 하면 한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편의점에서 이 4캔에 10,000원짜리 맥주를 살 때 옛날에는 일본산을 많이 샀는데 지금은 좀 꺼려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당장 그렇고요. 진행자님도 혹시 그러셨나요? 저는 원래 한국 맥주만 마십니다. 아, 네.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불매운동 이전에는 일본의 맥주 수출 중에서 61%가 한국으로 오는 거였다고 해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비중이 높았는데, 최근에 편의점을 중심으로 이제 인기가 급락하면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리피니티브의 자료에 따르면 아사히는 올해 이제 전년보다 1% 정도 매출이 증가한 2,030억엔 이 정도에 이제 그칠 거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가 2,420억엔이었으니까 훨씬 밑도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불매 운동이 금방 식을 거라던 일본 업체들로서는 한국 사람들의 매운맛을 제대로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참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나 봐요. 네. 올해는 전년보다 1% 증가한 매출을 네. 예상한다. 원래는 더 올랐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안 사주는 바람에 그 정도 네, 수준인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이죠.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입니다. 네, 이름 한 번 더 강조하실까요? 제가 가장 세고 강한 병원, 강병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이름이 중요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백승희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미래통합당이라 해야 될지 자유한국당, 법적으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아직까지는.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아, 예. 진짜 갑작스럽게 좀 주춤주춤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또 돼버렸는데 어쨌든 통합이 지금 계속 잘 되고 있는 거를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전용
정당, 뭐 위성 정당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했다. 이제 이런 소식이 어제 계속 있었었는데 이 선관위 판단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강병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미래한국당을 인정했던 선관위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당법 2조를 생각한다면은 좀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과연 좀 이렇게 정당법 2조에 따라서 미래한국당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 가능한 정당일지 네. 혹은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인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왜요? 네. 미래한국당의 인턴 직원 모집하는 광고가 어디에 떴는지 아십니까? 어디 떴습니까? 한국당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당사가 뭐 논밭에 있다든지 한국당과 함께 사용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주소지가 보면서 똑같다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과연 이 정당이 정책을 내세울 때 독자적인 뭔가 차별 있는 정당을 할지 한국당 정책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지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이 정당을 이렇게 왜 한성교 의원을 대표로 세웠을까 오.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 아마 황교안 대표가 직접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불출마 선언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렸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태극기 부대가 이 미래한국당의 대표로 한성교가 서면 좀 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분을 당대표로 모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 저는 아니라고 선관위 판단은 존중하지만 저는 선관위와 다른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강 의원님 우리 미래한국당 홍보를 너무 많이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뭐 선관위가 허용이란 말을 썼는데 갑자기 큰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했는데 정당법에 따라서 법적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허용이 아니라 당연히 절차적으로 네.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 중립에 대해 수많은 논란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인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미래한국당에 대한 역사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래한국당이 왜 우리 정치사에 이렇게 등장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4+1이라는 괴물이 위헌 논란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여서 네. 막무가내로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여서 이 궁지에 몰렸죠. 네. 그런 막가파식 이 상황 밀어붙인 상황에서 우리가 적자 생존하기 위해서 미래한국당을 창당을 해서 우리 당이 자유보수 우파가 재집권하기 위해서 원내의 어떤 다수당 절대 다수당이 되기 위한 어떤 신의 한 수로서 선택한 것이고 국민은 그러한 4+1이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죠. 거기에 대응하는 한국당의 몸부림 그 속에서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의 출현과 역할에 대해서 역사적 임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의 한 수였다. 야, 이렇게 좋은 평가하셨는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안철수 전 의원이 안철수 신당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런 당명은 안 된다라고 선관위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국민당이라는 것으로 또 다시 한번 신청을 했는데 또 어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아주 잘 풀리는 것하고는 좀 대비가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선관위의 이런 결정들이 조금 어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참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일단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범생이시군요. 네. 물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이 결과를 뒤집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미래한국당 스스로가 스스로 뭔가 자발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네. 한국당이 스스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비례전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해서 외부에 만들고 거기에 현역 의원들도 꿔주고 있고 네. 제명시켜서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는 한국당에서 5.18 망언을 해가지고 이종명 의원 예. 제명한다고 의결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어제 제명해서 보냈습니다. 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정당은 자발적인 조직이 아니라 한국당이 작정하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려고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꼼수로 만든 정당이지 신의 한 수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관위가 좀 더 미하게 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했으니까 존중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국민들의 판단, 선택이 남아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의 허점을 노려가지고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정당에 대해서는 저는 명백하게 심판을 해줌으로써 다시는 이런 위성정당, 자매정당들이 등장하지 못하게 해주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백 의원님, 안철수 전 의원 입장에서 비교해보면은 너무 미래한국당만 편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도 비례한국당을 만들려고 제출했을 때 선관위가 등록을 거부했죠. 그래서 선관위가 여러 가지 저는 절차적 권한을 너무 확대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허용하고 안 하고 법적 요건 당명을 제출한 과정 또 이런 부분에 국민당이 당명을 만든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으로 생각을 제가 합니다. 네. 그러나 정당의 등록에 관해서 승인 여부의 권한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처리해 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자꾸 우리가 미래 한국당이 신의 한 수냐 꼼수냐는 그게 결국은 신의 한 수와 꼼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바둑둘 때 보면은 꼼수가 이기면 신의 한 수가 되고요. 네. 신의 한 수를 떴는데 그게 완전히 패착이 되면 그게 꼼수가 되는 겁니다. 신의 한 수가 되느냐 꼼수가 되느냐는 이번 4.15 총선 때 국민이 그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고 그 위에 전국의 운영과 관련해서 미래 한국당이 어떠한 역사적 소명, 우리 당이 지금 만들고 싶은 거는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정말 전행, 심판을 하기 위한 국정 파탄을 심판하는데 이 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거 아니냐. 네. 지금 지출발하는 단계에서 신생아 보고 이게 이 신생아가 뭐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고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되도록 축하해 주셔서. 지금 이제 강 의원님 말씀 중에 하나는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정명 비례의원을 제명해서 미래한국당으로 가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사실 하셨는데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호 2번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한국당으로 이 현재 한국당의 현역 의원들께서 특히 여선규 법사위원장도 글로 가신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매정당이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지역구 선거에서 우리가 의석 기준은 지금 우리가 2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통합신당 우리 자유한국당이 주체가 된 미래통합당이 이제 이번이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우리 자매 정당 또과 비슷한 번호를 받으면 좋겠다. 정당 투표에서. 그래서 정당 투표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통합신당이 내지 않을 경우에는 2번이 되려면 한 18석 정도. 바른미래당 17석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속사정도 당정만 그랬지 혼란스러움이 많아요. 그러나 18석 정도는 가면 확실하게 2번을 정당 투표에서 2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5분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그런 우리가 신생아가 잘 크기 위한 여러 가지 인큐베이터를 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바른미래당이 시작한 바른미래당이 우리의 어떤 정치적 어떤 구도와 같이 가려면은 좀 더 많은 의석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 많은 거기에 동참하려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좋은 정치적 여건, 성공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병원 의원님, 그러면 차라리 그냥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만드시죠. 어떠세요? 그거 아닙니까? 예, 저희 당에서는 전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검토하지도 않을 거고요. 저희들은 국민을 믿고 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희 당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오히려 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 투표를 더 높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지역구에서 받았던 숫자가 정당 득표율보다 부족해서 이 부족한 정당 득표율만큼 연동형 비례대표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 당이 그만큼 좀 총선에서 더 좋은 공약과 정책으로 그리고 비례대표 순번에도 정말 우리 국민들의 시대적 과제와 소망들을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을
정당의 비례대표로 순서를 좀 해서요. 네. 오히려 그런 것으로 심판하는 국민들께 심판을 받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를 딱 하시겠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비례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략공천 문제도 있고 비례대표 이 부분도 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전국 단위 또는 권역별로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꾸리고 구체적인 후보자 추천 절차에 따라서 이런 비례대표 후보자를 이제 뽑아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전략공천은 또 뭐 다른 규정은 특별한 건 없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래서 민주당은 정말 그림의 떡이죠. 비례 민주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4+1의 대가로 같이 정치에 도움을 받았던 소수 정당에게 의석을 나눠주기로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외통수에 빠진 겁니다. 네. 정맹승부가 아니고 참 불가피한 외통수에 빠져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비례대표 먼저 선거법 개정할 때 비례대표라는 게 우리 국민들 인식에는 이제 당 지도부가 마음대로 네, 그런 마음에 걸로 드는 사람 느껴지죠. 국회의원 시켜주는 거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이걸 네. 바꾸기 위해서 권역별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정당 민주적 절차에서 선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따르면은 네. 20%는 지도부가 마음대로 공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당헌 당규가 우리 이번에 선거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 부분은 만약에 지도부가 마음대로 선거인단을 통해서 선출하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 등록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도 거기에 대한 고민, 딜레마에 빠져 있고 물론 다른 당도 그런 전략공천 요소가 예. 당헌 단계에 있는 부분은 좀 손질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의 인식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정당 지도자들이 나눠 먹는 거다. 정당 지도 마음에 드는 사람 주는 거다. 네. 아무튼 하나 주는 거다. 이런 인식을 탈피하는 법을 만들기 때문에 대규모 어떤 적법한 선거인단을 만들어 선거인단이 일종의 선거적 결정대로, 절차에서 예. 그 순번을 제가 선출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장기적으로 또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우리 예. 큰 정당들이 막 그럼 따라가겠다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백성주 의원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방금 이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은 네. 이번에 개정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네, 사실 다 계속 그랬죠. 예, 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막상 또 이 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은 또 미래한국당으로 다 또 누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은 네. 이 벼룩이 무섭다고 초가삼간 태우겠습니까? 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됐던 이 선거제 개혁의 네. 장점들을 우리 국회는 계속해서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까지 이 당대표들이 비례대표를 전략공천해왔던 측면이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사람을 심는다든지 줄 세우게 했던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고 법에 네. 이런 정말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당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좀 법의 판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비례 공간위를 저희가 새로 하나 만들었고요.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 추천제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어떻게 비례대표를 하는지 좀 지켜봐주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마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 되게 곤란할 겁니다. 아마 거기 가신 분들이 아마 다 황교안 대표한테 무언가를 약속받았을 거라고 네. 의심이 되는데 네, 개인적으로 그런 의심하신다. 부분들이 어떻게 예. 치고받을지 예.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일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뜨거운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YTN 뉴스 FM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2부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불꽃 튀는 여의도 토론, 여의도 중계석 같이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강병환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이지만 미래통합을 의미하는 이제 당으로 바뀔 백승지 의원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보수 당들의 그런 통합 관련 결정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백승지 의원님, 통합 작업은 이제 마무리 수순이고 앞으로 잘 진행이 될까요? 박지원 의원은 다른 방송 이런 데 나가셔가지고는 3월까지 논의 계속 하겠지만 결국은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국민들은 전부 다 맞다고 생각이 많은데 틀린 네. 게 많아요. 아, 그래요? 박지원 의원이 우리 통합신당 선거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우리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명에 대한 수렴을 했고요. 또
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명과 여러 가지 통합에 따른 절차들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하는 의결을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당을 만들어 신당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법적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어 통주의도 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꿈꿨던 이제 이 통합을 왜 하느냐 반문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국정 파탄에 대해서 이 역사적 심판, 정권 심판할 수 있는 세력은 전부 힘을 합하자 이런 차원에서 통합을 냈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대통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통합에는 조금 이르지 못한 아쉬움이 있죠. 중통합? 예. 중통합에서 조금 예. 더 상위의 시민단체와 새 보수당 또 전진당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는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 공화당하고 김문수 전지사 자유통일당과의 어떤 통합은 네. 어떻게 이것이 가장 큰 관심인데 적어도 이분들의 어떤 현재 시대적 정신, 시대적 가치,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자는 정신 가치에는 굉장히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공감대 속에서 우선은 단기적으로 총선을 치르는 여러 가지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하면 꼭 통합의 형태를 지향하더라도 그게 안 되더라도 총선에서는 같이 여러 가지 그 선거연대라든지 네. 달 후보의 문제에 있어서 달 후보를 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 방안들이 그 어떤 창구를 통해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미래 통합의 탄생 배경이 탄생의 정신이 가치 통합이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정권 심판에 옹호하는 정치 세력을 모두 모으는 쪽으로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갈 겁니다. 지금 포부가 대단하신데 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통합 미래통합 합당 이게 잘 될지 어떨지. 예. 일단은 지금 보이는 모습은 어쨌든 우리 공화당을 보면은 홍문종 의원을 제명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조원재 네. 의원하고 또 사이가. 뭐 예. 통합 앞두고 내부 정리도 못 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고 아마 극우를 포함한 보수 통합의 길은 좀 험난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또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지침을 받잖아요. 옥중에 계신 분이 지침을 주셔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침이 또 언제 내려올지 손꼽아 기다리시지 않을까 싶고요. 유승민 의원이 말한 탄핵의 강은 건넌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극우 보수가 통합에 참여한다고 해도 이 탄핵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는 통합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탄핵을 인정하라고 주권자가 심판했던 문제 아닙니까? 예. 주권자 심판을 인정하라고 하지만 예.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헌법농단 세력과의 결별을 못하고 있고 스스로 헌법농단 세력을 자처하면서 예. 탄핵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통합당이 힘을 가지거나 그림이 그려지면 그려질수록 예. 합리적인 판단하는 국민들은 이 당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정당으로 국정농단 세력이 재결집해서 또다시 헌법을 파괴했던 그 이미지가 저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 한국당의 중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보수통합이라는 것이 이게 반문연대로 비칠지 아니면은 국정농단 세력의 재결집으로 해서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국민 주권과 또 싸우려고 하는 세력으로 네네. 보일지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느끼기로는 새로운 보수당 그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정말 좀 이 통합에 더 열심히 그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좀 많이 내려놓는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총선에 큰 변수가 될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600여의 자유우파의 시민단체가 같이 참여하시고 자유한국당과 보수 원내 진출한 보수 세력이 결합하기 때문에 600의 시민단체와 이 원내 진출한 보수 세력의 결합은 엄청난 에너지, 정치적 에너지를 만들 것이고요. 이 에너지의 가치는 문재인 정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집권 여당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잘못된 길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 네. 이 국정에 대해서 심판해야겠다. 정권 심판해야겠다는 데 대한 그런 가치의 어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자꾸 탄핵 프레임을 걸어서 좀 덕볼라 하는데 탄핵 프레임이 아니고 이거는 정권 심판에 어떤 큰 에너지가 정치 태풍 같은 정치 에너지를 지금 모아가고 있는. 근데 지금 태풍이 눈이 생기니까 네. 지금 강명훈은 검내는 떨어 있는 것 같아요. 겁을 좀 내고 있는데 제가 좀 조언을 하나 해드린다면 예. 이 반문연대는 가치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네. 보수나 진보나 네. 우리 국민들에게 던지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누구 싫다라고 하나 모이는 게 정말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입니까? 보수가 정말 지향하는 정치의 모습이고 국민들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모이고 있는 것은요. 태극기 부대 다 끌어모으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나온 거고 네. 박근혜에 대해서 사면복권하고 박근혜를 다시 띄우기 위한 겁니다. 저는 이 가치로는 지난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던 이 촛불혁명의 기운을 저는 뒤엎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네. 정말로 눈 뜨고 거기에 맞는 보수의 정책과 가치를 제시할 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거 하나만 제가 개인적인 질문인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백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번에 그 보수 통합하면서 뭐 당명도 바꾸겠지만 색깔도 밀레니얼 핑크라고 하는 걸 바꾸신다고 지금 얘기 나오는데 이 어르신들이 이거 괜찮으세요? 밀레니얼 핑크? 어르신들이 밀레니엄 핑크란 것까지 단어까지는 알지 네. 모르실 수 많겠죠.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네. 모르는데 아마 우리 당이 분홍색 지금 뭐 말하자면 네. 빨간 톤을 우리가 사용했는데 네. 그가 근접하면서 또 희망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로 알고 있는데 밀레니엄 핑크 톤 이 단어를 아마 국민들이 한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느끼지 그 단어를 통해 느끼지 않을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계상에서 와인 색깔 같은 네네. 것 같은데요. 아무튼 국민에게 그 자유한국당의 갖고 있는 기존의 빨간색은 그대로 뭐 그 색깔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변화, 통합에 대한 변화를 느끼게 하기 위한 어떤 색조의 변화. 네. 아니 왜냐면 제가 그 TK 쪽이나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 무슨 핑크색을 입고 다니란 말이냐 먼저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혹시 관심이 많으세요? 아, 그럼요. 관심이 많죠 제가. 그 핑크색이 모양이죠? 그 핑크색인데 이게 버건디도 아니고 좀 연한 또 색깔이어서 파스텔 톤이어서 조금 젊은이들 취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안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공수처장 비공개 얘기는 뭐 했었던 것인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하고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안을 내놓고 이게 윤석열 검사총장에게 좀 설명하겠다 만나자 그랬더니 그쪽에서 거부를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전화로 설명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 강 의원님? 일단은 뭐 이렇게 참 최근에 이제 검찰의 형태 중에 이해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은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한 거라는 겁니다. 네. 우리 정경심 교수도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해가지고 검찰이 재판대에서 엄청 창피를 당했죠. 네. 공소장 변경해달라 말 안 해준다 해가지고 최강욱 비서관도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했습니다. 네. 참고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의자라고 네. 언제 바꿔가지고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를 했고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도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우리 국민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검찰의 피의자가 될 수 있는데 내 방어권, 나의 억울한 얘기 한마디 해보지도 못하고 기소되고 네. 재판정 끌려가야 된다라 그러면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네. 의미에서 네. 아마 수사와 기소 분리가 나온 것 같은데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은 일단 수사를 했던 사람은 자기가 수사했기 때문에 무조건 구속시키고 기소까지 가야 완성이 된다고 생각할 네.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분리하게 되면은 기소만 담당하는 분은 이 수사 검사가 법률을 잘 적용했는지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좀 증거들은 그럼 제대로 다 확보를 했는지 네.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검찰 내에서 분리하는 것은 어차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법안이 통과돼서 그렇다고 해서 검찰 내에서 스스로 개혁을 해 나갈 수 있고 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 의원님은 사실 긍정적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수사랑 뭐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번 선거에 좀 영향 미치려고 이런 걸 하는 거다. 뭐 이런 또 비판도 있긴 하더라고요. 백 의원님 보시기는 어떠셨어요? 추미애 장관 우리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추미애는 미운짓만 할 거 애쓰고 기쓰는 국민 밉상이다. 이게 사명시까지 지었는데요. 네. 전 추미애 장관을 이렇게 보면은 정치적 운명이 참 좀 뭐랄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섰거든요. 네. 삼부일비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국민 내리에 박혀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또 운명처럼 얄궂은 운명처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무장관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지금 그 법무장관 역할이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막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국민들 이미지에 투영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뭐냐? 법무장관이 국민의 법적 권리, 뭐 우리 강병훈 의원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 차원이라면 이게 그렇게 이해되면 국민들한테 시선이 뭐 나쁠 수 없어요. 그러나 뭐 소환 조사다라고 기사람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살아있는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권력의 호위무사, 네. 무덤의 호위무사 같은 권력이란 무덤의 호위무사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어서 정치 인생에서 마지막 참 정점에서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이 정의 장관한테 청와대의 어떤 하명,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지금 참 법무장관 참 멋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해봤는데 네. 완전히 국민적 기대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의 호위무사, 법무장관이 국민의 호위무사가 되지 어떻게 청와대나 권력 호위무사가 됩니까? 수사와 기소를 주체 분리하고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이것이 개인의 권리하고 이거 다 논리적으로 형식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법 철학적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왜 무엇을 위해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법무장관을 하느냐 다 알아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런 시인여적 법무장관 예? 이런 부분의 이미지에 대해서 정말 거울 앞에 추미애 장관 자기 얼굴을 봐야 됩니다. 이 현대사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삼부일배는 반성을 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민원 대표를 했고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역사의 눈을 들여야 됩니다. 네. 그 법무부 장관 내가 정말 권력의 호위무사 같다는 이 언론사의 논평을 예.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혹시 뭐 짧게 반론하실 거 한 10초 정도만. 예. 저는 지금 보면은 이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프레임을 걸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검찰 형태가 21대 총선에 개입하는 형태거든요. 아, 그렇군요.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대권 후보 2위가 됐는지 예. 생각해보면 저는 답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올게요.